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이너스 이중섭 소설가. 새벽 잠에서 깨었다. 화장실에 다녀와 시간을 보니 5시 반이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다. 무엇을 하나? 노트북만 올려놓으려 장만한 긴 책상 위에는 잡다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약 처방전, 재산세 청구서, 읽다 놓아둔 소설책들이 노트북 주위에 산만했다. 지금 당장 읽을 만한 책이 있나 책장을 둘러보았다. 책장에 꽂힌 얼굴들이 멀뚱히 나를 쳐다보았지만 선뜻 손이 가는 것은 없었다.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책장 안쪽 책들 틈에서 오래된 제본용 대학 교재를 발견했다. 대학 시절 복사집에서 팔던 얇은 교재였다. 하늘색 표지로 코팅된 하일리 벨의 짧은 소설이었다. 오호, 그래, 좋다. 한번 보자. 책을 빼어들고 얼른 침대에 누웠다. 작품이 궁금했다. 스마트폰 속 AI에게 제목을 읽어주었다. 제니, 와즈살 아우주 DEMJUNGEN 비에로워더니 무슨 뜻이야? 오랜 사진 속 연인의 근황을 알고 싶은 것처럼 마음이 조금 설렜다. 제니가 대답 대신 긴 자료를 쫙 긁어와 화면에 펼쳤다. 그 다음 외워온 것을 읊어대는 것처럼 다다닥 말하기 시작했다. 아니, 잠깐만. 다시 읽을 테니 잘 들어봐.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독일어를 발음했다. 그녀는 물어보는데도 말을 그치지 않고 조잘조잘 읊고 있었다. 처음 사용하는 AI라 당황스러웠다. 이걸 어떻게 중단시키고 다시 듣게 하지? 몇 번 버벅거리다 겨우 녀석의 입을 막았다. 이전에도 몇 번 시도했지만 약간 두렵고 어색해 그만두었다. 제니는 내 중얼거림을 듣고 다시 혼잣말을 죽기계처럼 읊어댔다. 혹 독일어이면 어쩌고. 이 말이 귀에 들렸다. 뭐지? 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문장으로 써줘보자. 그러면 확실할 것 같았다. 독일어로 소설 제목을 입력했다. 그런데 다른 단어는 영어 자판을 써도 되는데 이 비에로의 마지막 글자 을 써넣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비에로는 비에로만 써넣고 물었다. 워스. 제니가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첫 단어 발음이 워스라니? 워스는 영어잖아. 밭으로 읽어야지. 제니는 계속 워스라 발음하더니 혹 독일어이면 어쩌고저쩌고 하며 시부렁댔다. 헐, 내가 아무리 독일어를 못한다고 해도 와즈를 워스로 발음하다니. 혹 독일어를 공부하던 시간이 너무 흘러 그 시절 우리가 알던 발음이 짝퉁이었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하지만 분명 바스였다. 문득 제니가 독일 소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당연히 그럴 수 있었다. 정보가 축적되었거나 저장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천재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이, 때려치우고 이 기회에 독일어 공부나 해볼까 하며 외국어 회화 앱에 독일어를 추가했다. 기초부터 독일어 회화를 시작했다. 재미있으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점점 흥미롭고 새로웠다. 창밖을 보니 완전히 날이 밝았다. 옷을 주섬주섬 걸치고 산책하러 나갔다. 30분쯤 걷다가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고 보다만 대학 교재 제목을 검색해 보았다. 그 소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책들과 관계 있는. 어떤 것은 19만 3,337년에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여 쓴 하일리 벨의 짧은 소설이다. 이 작가는 197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한 무고한 여성이 언론의 횡포에 의해 사회로부터 매장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영화화되어 크게 흥행했다고 검색창에 떴다. 그 밑으로 발음 설명이 이어졌다. 와즈는 바스가 맞았다. 워더는 바덴으로 나왔다. 어목한 1980년대의 벽돌담 3층. 건물 강의실에서 워던을 베르덴으로 당당하게 읽던 시절이 생각났다. 그냥 활자 자체로만 읽던 시절이었다. 콩글리시란 단어가 떠올랐다. 이에 상응한 독일어는 무엇일지 궁금했다.
독일인들은 댕글릿이라 부르는데 독일어와 영어를 조합해 놓은 단어다. 대학 시절 캠퍼스 안자욱한 최루탄 냄새, 공허한 오후, 인문대 적색 벽돌 건물 강의실, 여자 교수의 카랑카랑한 발음이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울렸다. 아인스 츠바이, 아인스 츠바이. 소설 속에서 독일 소년들이 하나 둘 을 반복하며 열병식을 연습한다. 여자 교수가 아인스 츠바이를 외치는 소리가 강의실 안에서 높게 울려 퍼진다. 하일리 벨의 소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생각나는 침묵의 시대였다. 구름으로부터 마이너스 김양남 수필가. 요즘 나는 한 해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 거센 폭우를 쏟아내며 온 세상을 흔들 때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토록 맑고 투명한 하늘이 펼쳐지네. 덕분에 나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순결한 흰 구름을 뭉게뭉게 피워 올리고 있지. 사람들도 모처럼 환한 얼굴이네. 고개를 들어 찰칵찰칵 나를 찍는 이들도 있고 한참을 멈춰 오래 바라보는 눈길도 있군. 나도 왠지 으쓱해진다네. 아시다시피 나는 구름이라 불리네. 공중에 떠다니는 수증기 덩어리들이지. 하지만 사람들의 눈 속에서 나는 꽃이 되기도 하고 용이 되기도 하며 사라져가는 꿈의 자취가 되기도 한다네. 그들은 내게 새털구름이니 양떼구름, 먹구름이니 비구름들이라 이름을 붙이더군. 붓을 들어 화폭에 담고 시를 읊조리며 내 침묵을 노래하기도 하더군. 아마 나는 그대들 상상의 거울이자 내면의 그림자일지도 모르겠네. 나는 순간마다 흩어지고 사라지지만 그 사라짐이 곧 나의 지속이네. 한 가지로 머물러 있지 않기에 오히려 끊임없이 존재하는 셈이지. 어제의 나는 이미 없지만 오늘의 내가 하늘을 메우고 내일의 나는 또 다른 형상으로 찾아올 것이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덧없음을 느끼지만 사실 나는 윤회의 증거, 순환의 표징이라네. 이 점에서 나는 무상이면서도 동시에 영원인 존재라네. 사람들은 나를 변화의 화신이라 칭하더군.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모양을 바꾸고 존재의 결을 달리하지. 몽글몽글 피어올랐다가 금세 짙은 먹구름으로 변하고 세찬 비를 쏟아낸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볍게 흩어지네. 얼음으로, 빗방울로, 안개로 몸을 바꾸는 게 내 일상이니 말일세. 그래서인가. 사람들은 나에게 자유와 방랑, 덧없음과 초월의 이미지를 겹쳐보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과 불안을 투영하기도 하지. 덜어는 간사하다거나 변덕스럽다고 여기기도 하더군. 하지만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하네. 나는 언제나 세상의 흐름과 조화 속에 있으니 말일세. 나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네. 내 뒤에는 늘 바람과 대기와 태양이 있다네. 나는 언제나 그들과 더불어 존재하지. 내가 변신에 능한 건 다 이유가 있네. 절대 간사해서도 변덕스러워서도 아니네. 내 형상이 시시각각 바뀌는 건 오히려 정직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네. 주변의 신호를 예리하게 읽어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습을 빚어내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네. 그런데 저기 저 사람 아직도 꼼짝하지 않는군. 골똘한 눈빛에 어쩌면 울먹이는 것도 같네. 공연히 마음이 쓰여 한참을 지켜보고 있다네. 마음 같아선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지만 나는 조용히 공중을 맴돌 뿐이네. 나는 무형상의 형상, 무채색의 색채, 무소유의 소유, 없음의 있음, 있음의 없음, 붙잡을 수 없는 허공의 그림자가 아니겠는가. 하여간 어떻든 내 그림자에 이름을 붙여주는 건 참 멋지더군. 상상하고 해석하고 명명해준 덕분에 나는 수많은 별칭을 얻게 되었지. 인간사의 다양한 비유와 상징이 된 것도 감사한 일이네. 무엇보다 우리의 우정에 경의를 표하네. 나는 항상 그대들의 머리맡을 지켜왔고 그대들 역시 늘 나를 바라봐왔지 않은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사유의 길을 열고 깨달음을 전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우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생뚱맞게 들릴지 몰라도 분명히 나는 그렇다고 느끼네. 그 우정에 힘입어 기꺼이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라네.
저기 저 사람, 아직도 생각에 잠긴 저희에게도 꼭 전해지기를 바라네. 그대들이 나를 통해 날씨를 점치거나 앞날을 궁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네. 나의 변신은 산도 그렇게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지. 내가 바람과 태양에 나를 조응하듯 그대도 세상 건너는 지혜를 배우면 좋겠네. 보이지 않는 힘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나와 그대가 함께 짊어진 숙명이 아니겠는가. 오래 바라보는 것은 결국 그대 내면의 진실한 풍경을 읽어내는 일이 될 걸세. 사라지는 나를 보며 삶의 찰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듯이. 그러니 앞으로도 나를 오래도록 바라봐주게. 내 존재가 그대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네. 나는 떠나가지만 다시 흘러와 그대 곁에 머무를 것이니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기억하길 바라네. 늘 안녕하시게. 구름으로 주머니 속에 사랑 마이너스 박용수 수필 가동시냐고 교사. 고사틀 걷는다. 장원봉 줄기가 공룡 등뼈처럼 쭉쭉 뻗어나닌 고삿. 퇴근길 두암동이다. 1동 2동 3동으로 나뉜 두암동 고삿. 눈으로는 붓질하고 혀로 학듯 공룡 갈비뼈 사이 두암동을 조심조심 발바닥으로 느낀다. 그러면 무등산 등줄기들이 으라차차.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다. 낮고 낮은 집, 높아야 겨우 2층. 대문과 지붕도 보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본다. 감춰진 것들이 여기서는 감춰지지 않는다. 양발과 이불은 물론 속옷들도 속살처럼 빨랫줄에 걸려있다. 조금만 귀 기울여도 벽 넘어 웃는 소리가 펄럭거린다. 길목의 꽃들이 퇴근하는 이들을 보고 웃는다. 누구 것도 아니다. 지붕과 대문에 무성한 꽃도 나무도 주인 것이라기보다 이웃사람, 보는 이의 것 같다. 보기 드문 낯선 비파나무, 손바닥을 펼친 듯한 방풍나물. 그렇지. 여긴 거대한 숲이었지. 아니지. 허허벌판 사막이나 망망대해 그 어느 심해였을 게다. 그러니 저 가시를 드러낸 선인장이나 해풍을 먹고 자란 나무들이 옥상에 화석처럼 있는 게지.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잃은 곳 감낭. 참 이름이 생소해서 또 멈춘 곳 두암동 감낭 경로당. 주머니 속으로 들어선다. 감낭 안은 호주머니처럼 아늑하고 따뜻하다. 몇 해 전 할아버지들은 없고 먼저 퇴근한 네댓 명 할머니들이 정겹게 코를 박고 있다. 영감 병문안 갈 일 걱정하는 마량댁이 한숨을 쉬자 곧 죽어도 있는 영감이 좋다며 나주댁이 전복죽이라며 보퉁이를 내민다. 그 옆에서 널배를 탔던 보성 꼬막댁이 마늘을 까다 말고 작은 봉투를 마량댁 주머니에 쑤셔 박는다. 바다만 그랬까니 우리 동네도 징글징글했지. 낮에는 군인, 밤에서 산 손님. 굴의 연파댁도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마량댁에게 내민다. 감낭이 무엇냐고 물으니 임금님 옥쇠주머니란다. 그러면서 자식처럼 반긴다. 뿌리까지 뽑혀 이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제 몸뚱이만 이식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 옮겨 심었다. 뿌리를 쪼개는 나눔은 나눔으로 더 커지는 일이다. 어쩌면 고추, 상추, 호박 모종을 나누고 생강, 담배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삶과 죽음도 나눌 사람들이다. 생의 묵직한 가지들을 다 나누어주고 헐렁해진 사람들. 부모에게 간과 쓸개를 내어주고 커가는 자식들에게 심장을 주고 이웃에게 피도 나눠주고 결국 버려진 소라 껍데기처럼 텅텅 빈 주머니, 쪼글쪼글 허름한 몸만 남은 이들이다. 굽은 허리와 절뚝거리는 다리, 침침한 눈과 들리지 않은 귀. 그래 맞아, 감낭이 천국이여. 여기 아니면 갈 곳은 딱 한 군데요. 먼저들 가. 나는 더 놀다 제일 늦게 갈 거니까. 아니지, 언니가 먼저 가야지. 말에 따뜻함이 가득하다. 당기고 밀치며 웃는 미소가 영락없는 소녀다. 감낭, 여기 올 수 없으면 요양원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감낭에 막걸리 2병 넣고 빠져나온다. 두암이동, 고사태 핀 꽃들이 흔들거린다. 길도 나뉘고 집들도 나뉘고 그런데 사람만은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렇지. 옥상 방풍나물 흔한 게 아니다. 누가 섬마을에서 고향을 나눠왔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무개가 자고 나니 풍기가 있다고 해서 얼른 옥상에 올라가 방풍을 둘로 나누었을 것이다. 그렇게 방풍은 넷으로 여덟부로 이 집 저 집 바람 따라 나뉘었을 것이다. 어쩜 저 비파나무도 노랑 장미도 그렇게 쪼개지고 나뉘었는지 모른다. 옹기는 그렇게 고삿과 고삿 사이를 나누어도 옮겨간다. 두암동에서 사랑은 아무리 나눠도 작아지지 않는 나누기다. 퇴근길 고삿에서 운 좋게 옛날을 만난다. 생애 보검 같은 옹기와 나눔, 그 옛것들이 있는 곳이다. 깊숙이 보검을 감춘 곳이라는 감낭, 일대 노인회장이 장명했다는 감낭, 아니 임금의 옥쇠 주머니는 그냥 주머니가 아니었다. 마음과 마음을 꽁꽁 동여맨 옥쇠, 그토록 찾고자 했던 것들이 주머니 속에 있었다. 감낭 속 옥쇠가 바로 그것 아닐까? 부터 매미 한 생의 문장 마이너스 김양남 수필가. 비각의 아침 어디선가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소리의 출처는 안방 창문 쪽. 방충망에 착 달라붙은 매미 한 마리가 기세 좋게 울고 있다. 신생아의 첫 울음처럼 방 안가득 싱싱한 기운을 퍼뜨린다. 오호라 여기까지 찾아와 준 것도 고맙고 이렇게 우는 것은 더 뭉클한 일이다. 매미는 어쩐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엇이다. 해마다 같은 계절, 같은 시간에 울지만 그 울음은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여름이면 늘 있었던 익숙한 소리지만 작년에 내가 듣던 울음과 올해 내가 듣는 울음은 전혀 다르다. 같은 소리, 그러나 다른 마음. 누군가에겐 매미 울음이 잊었던 여름의 냄새를, 또 다른 이에겐 오래 묵힌 그리움을 꺼내게 한다. 작년에 나는 아득한 어린 날의 기억을 떠올렸지만 올해의 나는 어떤 상실 앞에서 매미를 듣고 있다. 내년에 나는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이 울음을 듣게 되겠지. 매미의 생은 더욱 우리를 멈춰 세운다. 땅속에서 수년을 버티며 견뎌낸 뒤 지상에서 겨우 며칠 남짓 울다가 생을 마감하는 존재. 눈앞에 보이는 시간은 찰나이지만 그 울음은 오랜 기다림 끝에 터진 것이다. 생의 대부분을 침묵으로 채우고 마지막 순간을 울음으로 불태우는 생. 그 안에 담긴 절박하고 비장한 곡조가 듣는 사람의 마음조차 서늘하게 뒤흔든다. 옛사람들도 매미의 울음을 허투루 듣지 않았나 보다. 그들은 매미에게서 5가지 덕을 보았다. 머리에 관은 군자의 기품을, 높은 가지에 매달린 습성은 고결함을, 이슬만을 먹는 습성은 청렴함을, 먼저 울어 계절을 알리는 모습은 성실과 용기를, 죽어서도 곧바로 떨어지지 않는 습성은 절개를 상징한다고 했다. 요컨대 매미는 고결한 정신의 표상으로 올곧은 선비의 문장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실제로 매미의 울음은 하나의 문장과도 같다. 침묵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울 수 있게 되었을 때 매미는 목청이 아닌 몸 전체로 노래한다. 그 울음은 단순한 생존의 신호를 넘어 자기 존재를 남기려는 간절한 전문이다. 말이 없던 생애를 대신해 울음으로 말하는 존재. 그 울음에는 기다림의 무게와 순간의 빛이 하나로 겹쳐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만의 여름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이 매미에 귀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매미의 울음은 여름이라는 한 삶을 통째로 넘기는 소리다. 여름은 충만과 절정의 계절이다. 봄이 약속과 시작의 계절이라면 여름은 이미 도달한 생의 한가운데를 드러낸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빛과 열과 생의 절정을 쏟아내는 계절. 그래서 여름의 문장은 뜨겁고 격렬하며 단 한 번의 절정에서 숨을 멈춘다. 너무 꽉 차서 오래 머무를 수도 없다. 여름의 문장은 덧없음의 문장이기도 하다. 너무 충만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순간의 빛과 열은 붙잡을 수 없기에 우리는 더더욱 귀 기울여 기억하려 애쓴다. 땅속의 긴 침묵과 지상의 짧은 절정이 한 줄기 울음으로 연결될 때 그 문장은 종이에 쓰이지 않고 공기 속에 퍼져 나뭇잎을 타고 흐른다.
그 소리는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각자의 이야기로 자라난다. 매미의 울음은 단순한 생존의 외침이 아니다. 그것은 몸을 문장 삼아 써내려간 삶의 문장이다. 긴 기다림을 거쳐 비로소 허물을 벗고 세상을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내려간 글. 그 문장엔 문법도 없고 수사도 없지만 존재의 전력을 다해서 쓴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다. 텅 빈 방충망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 소리에 깃든 여운을 다시 돌아본다. 매미는 울고 갔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다. 시끄럽다고 고개를 돌리기엔 너무 오래 침묵한 생의 진동이 그 속에 있다. 잠시 스쳐갔을 뿐인 한 존재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 속에서 삶을 읽는다. 매미의 울음 속에도 땅속에서 보낸 긴 기다림과 지상에서의 짧은 절정이 한꺼번에 녹아있다. 거기에는 살았다라는 증명과 다녀감이라는 흔적이 오롯이 남는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일은 한 생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목격하는 일과도 같다. 올 여름 한 마리 매미의 울음을 들었다면 그것은 한 생의 문장을 읽은 것이다. 그 문장은 뜨겁고도 짧아 읽는 순간 이미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읽고 또 쓰고 있을 것이다.